전해부에서는 모두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찬성하기로 미리 결정한 모임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던 일이 있다. 이번 경우는 그와 반대였다. 상대는 여기서 지식 대신에 간교한 지혜를 부리고 내가 단 한 가지 관계도 눈치채기 전에 100가지 관계를 꾸며 내가 실수만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올가매려고 노리고 있는 귀찮은 자였다. 그러한 처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내게 대해 위험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딴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는 장로회의를 기피하고 답변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장로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궁리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나는 이 연설문을 써가지고 필사적으로 그것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내가 쉴 새 없이 똑같은 문구를 되풀이하여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때레저는 나를 조롱했다. 나는 드디어 이 연설을 외울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예의 성주가 국왕의 조신으로서 장로회의에 입회한다는 것, 목몰랭의 책동과 술병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대다수는 내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편에는 도리와 진실과 정의와 국왕의 비호, 국회의 권위, 이 종교신문의 계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성실한 애국자들의 염원이 있었다. 모든 것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것이다. 예정된 전날 밤 나는 연설문을 보지 않고 다 외우고 있었다. 나는 틀리지 않고 그것을 외웠다. 나는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그것을 되풀이했다. 그렇건만 아침이 되자 벌써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를 더듬었다. 나는 이미 화려한 회의석상에 나와 있는 기분으로 당황하고 더듬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거의 출발할 시간이 임박하자 마침내 완전히 용기가 꺾였다. 나는 집에서 장로회의에 편지를 내기로 하고 급히 내 의견을 말한 다음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구실로 변명하기로 했다. 사실 당시의 내 형편으로서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견디기는 어려웠을 것이 틀림없었다. 내 편지에 난처해진 목사는 그 문제를 다음 회의로 미루었다. 그는 그 틈을 이용하여 장로들을 자기 편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 패들을 동원하여 온갖 운동을 다했다. 장로들은 그가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목사단이나 그의 의향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의 술창고로부터 끄집어낸 논정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강하게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의 편이었으며 그의 노예라고 불리우고 있던 2~3명 외에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국왕의 조신과 이 문제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인 삐리 대령은 다른 장로들을 설득시켜 그들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그 목몰랭이 파문을 선고하려고 했을 때 장로회의는 다수결에 의해 완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청 백성들을 선동하는 최후의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게 된 그는 동료들과
그 밖의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공공연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성공을 거두어 왕의 엄중한 몇 차례의 칙서와 국회의 모든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나는 국왕의 조신이 나를 보호하려다가 그 자신이 죽게 될 위험에 놓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곳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는 전혀 어지러운 추억밖에 없고 상기되는 생각에서 어떤 순서나 관련을 찾는다는 것은 일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저 토막토막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쓸 수밖에 없다. 이때 목사단과 모종의 회담이 열리고 목물냉이 그 중개자였던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목물냉은 뻔뻔스럽게도 저작에 의해 내가 이 지방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내게 저술의 자유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이 지방으로 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만일 내가 붓을 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사람들이 나의 과거는 불문에 부치리라는 것을 내게 귀띔해 주었다. 나는 벌써 내 자신 혼자 그건 약속을 하고 있었다. 목사단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종교 문제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는 자기가 요구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이 서약서를 2통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건이 목사단으로부터 거절되었으므로 나는 그 서약서의 반환을 요구했다. 목물냉은 2통 중 1통만 돌려주었는데 다른 1통은 잃어버렸다는 구실로 자기가 갖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민중들은 공공연하게 목사들의 선동을 받아 왕의 칙서와 국회의 명령도 무시하고 더는 아무런 구속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설교단에서 훈계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불리웠으며 시골에서는 르가르처럼 쫓겨 다녔다. 나의 아르메니아식 옷은 민중에게 표적이 되었다. 나는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옷의 불편함을 몹시 동감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런 사정으로 그것을 벗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심이 서지 않은 채 긴 웃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민중의 고함 소리에 둘러싸여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해가면서 그 고장을 조용히 산책하고 있었다. 여러 번 어떤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총을 가져오너라 놈을 쏴버리게. 그렇다고 나는 그름을 더 재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한층 더 분개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협박뿐이고 총을 쏘는 일은 없었다. 그러한 소동 가운데서도 나는 2가지의 매우 커다란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했다. 첫째의 기쁨은 원수경의 힘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느샤텔의 성실한 사람들은 모두 내가 겪고 있는 대우와 내가 그 희생이 되어 있는 책동을 보고 분개하여 목사들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목사들이 외부의 충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무리들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이런 일이 정말 종교 재판을 개정하게 될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하고 있었다. 관리들, 특히 디베르느와
시의 후임으로 검찰청장 자리에 앉게 된 메롱 씨는 나를 옹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삐리 대령은 비록 개인 자격으로서이긴 했지만 전보다 한층 힘을 썼고 또 그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장로들에게 본분을 지키게 하고 장로회의에서 목물냉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그였다. 그는 세력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소동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돈과 술의 권위에 대항하는데 그에게는 법과 정의와 도리의 권위밖에 없었다. 그 승부는 평등한 것이 아니었다. 이 점에서 목물냉은 삐리 대령을 이겼다. 그렇지만 대령의 배려와 열의에 감격한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에게 좋은 직위를 마련해 주어 그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그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목사 뻗디 피에르 사건으로 왕실의 노염을 산 일이 있었으므로 그는 왕과 총독의 환심을 잃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를 위해 원수 경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그가 바라고 있는 직위에 대해서도 감히 언급할 수 있었다. 다행히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곧 칙령에 의해서 직위가 수여되었다. 이렇게 운명은 언제나 나를 너무도 높은 곳과 너무도 낮은 곳에 동시에 있게 해온 것이다. 여전히 나를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끌고 가며 우롱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중이 나에게 흑치를 하는데 반해 나는 의원까지 임명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